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여름 막바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여름을 싫어하신다는 게 딱 인식이 돼가지고 네. 얼른 가려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도 정말 매일매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네. 금방 가을이 오겠죠. 이제 또 이 추운 날씨에 더운 여름이 더 낫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 지난 4월에 내한한 연주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 광주, 대전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네. 5년 만에 내한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화려하면서도 극적인 연주 스타일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아네-소피 무터입니다. 이 역시 또 신동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세계적인 신동으로 일찍이 알려졌습니다. 196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5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시작했고 곧바로 바이올린으로 바꿔서 이제 연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몇 달 만에 서독 청소년 콩쿠르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5살인데 네, 얼마가 6살 때 청소년 콩쿠르에 나가서 1위를 할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배워서 콩쿠르 1등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이 신동들이 지구상에 참 많네요. 와,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고 큰 주목을 받았죠. 네, 그 70년대 후반에 이제 10대에 접어들면서 이 정말 젊다고 할 수도 없죠. 너무 어린 천재 출연에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네. 13살의 어린 소녀가 그 까다롭다는 지휘의 황제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협연해서 정말 악평으로 이름이 높은 독일의 평론가들까지도 모두 입을 다물었게 만들었습니다. 와. 카라얀은 안나 소피 무터에 대해서 세계 3대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카라얀에게 이렇게 크게 인정받았으니 큰 무대에 설 기회도 많았겠군요. 그렇죠. 안네-소피 무터는 베를린 필, 또 빈필, 뉴욕 필 그 세계 3대 교향악단은 물론이고요. 네.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하고 협연하면서 뭐 카라얀, 다니엘 바렌보임, 아바도, 또 주빈 메타, 볼프강 자발리쉬 최정상의 지휘자들하고 함께 계속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20대가 채 되기도 전에 전 세계 음악가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정말 동경하는 그런 연주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 명성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와. 유지하고 있는 거죠. 45년이나 됐어요. 네, 아주 뭐 데뷔도 워낙 이르게 했고 또 꾸준히 활동을 정말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네, 정말 45년, 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안네 소피부터 예전에 그 신동이었을 때 네, 앨범 그 자켓이 돌아다니는 걸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45년 가까이 그렇죠.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와. 약간 거의 노년 쪽으로 그 신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주곡은 어떤 곡입니까?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곡 가져온 이유 있습니까? 글쎄요, 이 안나소피부터는 역시 이제 자기만의 해석을 곁들여서 굉장히 열정적인 연주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카르멘 환상곡 한번 들어보시면 이 연주자가 자신을 어떻게 바이올린을 통해서 표현하는지가 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작품으로 25 서주 알레그로 모데라토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부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작품으로 25 서주 알레그로 모데라토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부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독일 바이올리니스트라서 더 큰 사랑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전 세계 바이올린이 20세기에는 거의 유대계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어떤 계보로 쭉 이어져 오고 정말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을 했으니까요. 네.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독일인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곡을 듣고 싶다. 독일인 중에서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열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침 딱 그 베를린 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의 연주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기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마 관객들 입장에 지휘자 카라얀뿐만 아니라 뭐 카라얀은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관객들한테도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참 이런 부분 보면 어떤 타이밍에 또 데뷔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데뷔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뭐 유대인들은 서로 끌어주는 그런 어떤 그게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제 딱 한 명 탁 탄생하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같이 정말 유례가 없던 그런 연주자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 독일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독일한테도 있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네, 뭐 많은 연주자들을 좋은 연주자들 많이 배출했지만 누구다 이렇게 딱 할 만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었던 참에 정말 안네 소피 무터러는 그 당시에는 어린 소녀였죠. 네. 그리고 또 20대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런 어떤 독일의 바이올린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실력 있는 연주자가 나타나니까 독일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받은 최초의 상도 있습니까? 네, 안네 소피 무터는 2008년 4월 24일 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제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20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지는 지멘스 음악상은 음악가들이 가장 욕심내는 상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를 세계를 위한 선물이라고 칭송한 음악 비평가 요하임 카이저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이 지멘스 상은 정말 또 많은 연주자들이 많이 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연주계 노벨상? 이게 정말 연주자라면 한 번은 타고 싶어하는 꿈꾸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터 연주 스타일은 어땠나요? 부터는 조금 뭐랄까 어떤 예술성, 자연스러움 그리고 또 뛰어난 기교, 감성 이런 거를 모두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약간은 상반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음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의 특색은 굉장히 음색이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을 하는데요. 이제 솔직한 감정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하게 나오니까 뭔가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늘 어떤 그 작품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석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기교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대작들도 진짜 많이 연주를 하지만 굉장히 이런 새로운 작품 아니면 현대 음악 뭔가 자신의 어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음악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는 연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예. 오늘은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헤드위그의 테마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이거를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음악가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곡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곡을 안네 소피 무터가 정말 윌리엄스한테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한 콘체르토 써달라고 하고 왜 그랬냐면 안네 소피 무터 말하기를 자신은 그 21세기의 현대 음악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게 단지 영화 음악이나 대중 음악이 아니라 어떤 클래식 음악의 계보를 잇는 현대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존 윌리엄스에게 자기를 위한 곡을 써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요. 이 곡은 안네 소피 무터를 위해서 존 윌리엄스가 새로 편곡한 곡입니다. 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대단히 존중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크로스 더 스타라는 그런 음반도 냈고요. 헐리우드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음악들을 모아가지고 빈필과 함께 이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하고도 함께 연주했습니다. 얼른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영화 해리포터 마법사의 더 OST 헤드윅의 테마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바!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더 OST 헤드윅의 테마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부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연주 전에 언급하셨지만 빈필의 연주를 지금 우리가 들었지만 베를린 필과 인연도 또 각별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어떤 안네소피 무터를 생각하면 항상 베를린 필 그리고 카라얀 이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7년 5월에 13살의 안네소피 무터는 짜즈부르크 부활절 축제에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G 메이저로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연주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데뷔와 동시에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당연히 카라얀이 발탁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요. 이 카라얀의 전폭적인 후원이 정말 컸고요. 이 데뷔 공연도 지휘를 카라얀이 맡았고 또 카라얀은 그 이후에도 안나 소피 무터하고 함께 정말 수많은 연주회 그리고 음반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본인의 실력하고는 별개로 카라얀의 소녀라는 그런 조금은 별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별명까지도 불리게 됐었는데요. 안나 소피부터는 어쩌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지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음, 그런 뭐 카라얀이 밀어줬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질시 어린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한동안은 베를린 피라고 그러고 이 연주를 별로 좀 안 하다가 2008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 연주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제 자신의 멘토였던 이 카라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하고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그분하고 또 그 단체하고의 또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성적인 차별 요소가 들어있는 게 예. 무슨 어떤 소년이 데뷔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카라얀의 소년이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소녀라는 말 자체가 어떤 여성 연주자에 대한 약간은 그 당시에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지만 안네 소피부터는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우뚝 선 세계 최고의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화음악 연주를 들려드렸는데요. 안네 소피 무터 레퍼토리 영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소피무터의 그 이런 부분도 아주 굉장히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지휘자이면서 또 예술 후원자였던 파울 자워하고 이제 안네 소피무터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현대음악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터는 자신한테 헌정된 많은 현대음악의 초연자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초연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악보 네. 공부를 정말 처음부터 다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어떤 모범이나 이렇게 샘플로 삼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자신한테 헌정된 현대음악 중에서 볼프강 림 또 펜데레츠키 그다음에 구바이둘리나 같은 동시대의 작곡가의 작품을 정말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카라얀의 사망으로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업은 한 몇 년간 중단이 됐었는데요. 2003년부터 오자와 세이지가 온 뒤에 다시 한번 이제 그리고 또 사이먼 레틀하고도 함께 많은 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 무터가 작업했던 지휘자가 카라얀, 오자와 세이지, 사이먼 레틀. 레틀, 네, 뭐 아바도 정말 세계 최고의 20세기 많은 지휘자, 21세기 지휘자들하고는 아, 다 같이 일을 했고 또 다들 지휘자들이 선호하는 연주자였기 때문이죠. 네. 대단히 부럽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와, 그 지휘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또 연주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또 그 지휘자의 요구를 잘 녹여내야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협연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남들하고 어떤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잘 돼야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독주보다는. 그래서 정말 독주만을 하는 좀 괴팍한 연주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협연 무대 아니면 실내악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건 타인하고의 어떤 협업, 조화, 융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같은 연주자로서 또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같은 곡을 해석을 해서 어떤 지휘자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휘자 선생님이 요구를 해서 바꿔놨는데 다른 지휘자로 협연하면 또 바꾸죠. 그 부분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 솔로이스트 연주자들은
멘붕에 빠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감상할 땐 너무 좋지만 연주자로 만나는 카라얀, 연주자로 만나는 사이먼 레틀, 아바도, 오자와 세이지. 와, 정말 무터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그 카라얀과의 첫 만남에서 정말 세계적인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K번호 216 1악장 알레그로를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K번호 216 1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무터는 음반 작업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처음 시작부터 정말 카라얀 덕분에 어, 베를린 필하고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멘델스존, 브루, 비발디 뭐 이런 등의 뭐 협주곡이라든지 많은 곡들을 녹음을 했고요. 또 솔로 앨범도 많이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정상인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마폰의 정말 주요 베스트셀러의 음반 연주자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20세기에 내놓을 만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를 갖지 못했던 독일 국민들의 열망이 이 연주자를 정말 이렇게 뭐랄까 잘 키웠다. 이 연주자 자신도 잘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무터는 독일인으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었네요. 자, 이 무터의 악기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독일에서 연주하고 있는 무터의 악기를 종신 대여해줬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이 무터를 위해서 종신토록 대여해 준 악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실 돈이 있어도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악기들이지만 1703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터가 연주에 임하면은 뭐 완전히 몰입을 하잖아요. 꽉 차는 어떤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그의 어떤 유연성이나 순발력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정말 악기를 통해서 소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이올리니스트들 뭐 많은 연주자들한테 다 악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악가한테 성대가 중요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무터는 이제 이 독일에서 종신 대여해준 이 악기가 이제 본인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종신 대여라고 해준 거면 실제로 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무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쓸 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해줬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판매는 못 하고 그렇죠. 살아있는 예, 동안에 무터한테 평생 빌려줬다. 예, 와. 평생 임대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악기 얘기 지금 나와서 말씀인데 네. 2주 전에 이제 제가 그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날 우리 방송하는 도중에 청취자분 댓글을 보니까 하피스트들은 해외 연주나 외국이나 연주 갈 때 하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하고 정말 오랫동안 친한 친구가 현역 하피스트여서 저도 한 번도 관심 안 갖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 네, 그랬더니 이 하프는 아시다시피 어떤 객실에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그래서 화물칸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화물칸으로 이동을 하려다 보면 정말 거기도 정말 수억 대의 악기인데 너무 위험을 해서 되도록이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악기 이동하지 않고요. 현지에서 자신한테 잘 맞는 아. 그런 악기를 선택해서 이제 거기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노나 하프는 조금 뭐 나만의 고유한 악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지로 가서 자신한테 잘 맞는 악기를 찾아서 조율해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의 질문 하나까지 세심하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 좀 감동인데요. 네네, 저도 이런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그랬지. 저도 궁금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네. 저랑 정말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여서, 그나저나 하프는 연주 이렇게 어떻게 하냐니까 제 친구가 굉장히 빨리 물어본다면서 얘기를 이제까지 안 물어보다가 한 방송하니까 30여 년 된 친구인데 빨리 물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물칸에 넣는 건 굉장히 불안하죠. 위험하니까 네, 예. 불안하고 네. 그래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악가랑 비슷한 거네요. 그냥 몸만 타시는군요. 그쵸, 몸만 타는.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 카라얀과 녹음한 음반 중에서 네. 비발디의 사계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명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도 여름 얘기했지만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면서 사계 중에 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 1악장을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 1악장을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이 곡은 워낙 인기 있는 명반이라서 정말 자주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오케스트라도 발매를 했죠. 네, 다른 오케스트라하고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네. 트론하임 솔로이스트와도 연주를 했고 또 음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음반마다 질감이 굉장히 다르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음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안네 소피 무터가 지닌 가장 큰 매력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피무토는 정말 지금까지도 사실 뭐 외모에서부터 연주 스타일까지 거의 한 정말 5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별로 변화가 없는 정말 독특한 연주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이미 출발부터 어떤 다재다능한 기교라든지 풍부한 음색, 뭐 또 아니면 명확한 그런 사운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터는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그 작곡가의 편지라든지 그 당시에 아니면 뭐 문헌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연구해서 자신의 해석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무터에 대해서는 평론가들은 좀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이 무터가 굉장히 연주가 우아하고 테크닉이 뛰어나고 뭐 굉장히 지적인 연주, 그다음에 세련된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찬사를 보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세련되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개성이 강하고 어떤 세부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 곡 전체를 읽는 것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에 얽매이는 것이 별로다라는 그런 어떤 상반되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무터가 작품을 좀 과도하게 해석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 안네 소피 무터라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지나치게 세련되다 이 말에 좀 꽂히는데 네네. 지나치게 세련된 건 뭔가요?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나치게 네. 세련된다는 건 세련됨이 지나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연주하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네. 해석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기도 네. 하고 아마 이제 너무 능수능란하게 이것을 이제 음. 풀어나가는 면이 조금 듣는 아. 사람에게서는 좀 그런 인간미가 없다. 네, 뭐 인간미도 있고 뭐 하여튼 인간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어떤 음악적 순수함이 조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미리 좀 스포가 가능합니까? 마우리치오 폴리니를 만나보겠습니다. 폴리니. 네. 제가 방송에 정말 많이 듭니다. 네, 올해가 또 타계하셔서 유난히 맞아요. 네, 많이 나온 연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폴리니를 또 만나는군요. 너무 행복합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손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 인생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